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오늘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하마스 사태, 2.28 전쟁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각도 분석이 되고 있지만 잘못 알려진 점도 있고 또 한반도 북한과의 연계성으로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군사 분야의 실제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분석력도 탁월하신 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욱 박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요. 실제 해외에서 군사훈련, 특수 군사교육훈련 교관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실제 중동에서도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 박사님, 하마스 기습 대체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습 자체가 성공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전쟁 행위로 볼 수 있겠느냐. 되려 이것은 어떤 전쟁이나 침략보다는 대규모 테러에 가까운 성격의 모습이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워낙 그 하마스라는 이 집단과 이스라엘 자체가 국력, 군사력에 있어서 전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마스로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비정규적인 수단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혹은 비윤리적인 전쟁을 수행을 한 형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 제가 분석하기는 방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쟁으로서의 성공보단 테러로서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더... 저는 사실 이것을 아직은 전쟁이라고 보기도 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형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군사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은 군대로 보기 어려운 하마스의 어떤 대대적 테러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그런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 워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일단 하마스를 국가로 인정하거나 이제 커다란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혹은 군사 충돌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특징이 RPG, 휴대용 로켓,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이런 값싼 무기 체계가 가성비가 높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반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 아마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기습 형태를, 이런 걸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성비 무기를 써서 기습 효과를 냈지만 이게 추후에도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렇죠.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무기의 가성비하고는 되려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공격에서 저는 되게 좀 독특했던 부분이 무인기 같은 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폭탄, 혹은 RPG-7 탄 이런 것 같은 장착을 해서 떨구면서 공격을 하고, 그 정찰이나 이런 것도 사실 무인기를 활용해서 하고, 이것이요 이제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굳어진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지만, 맞습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현장에서 소위 이렇게 긴급히 수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의 형태들이 드러났는데, 사실 이번에 차이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쓰였다. 그것도 마치 포탄처럼 쓰이는 거죠.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론을 만들 때 FPV 드론이라고 그래서, FPV가 아시다시피 First Person View, 즉 이제 이렇게 레이싱 드론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자기가 마치 비행기를 타듯이 조종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빨리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FPV 드론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이나 RPG 탄 같은 걸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떨구면 어떤 정밀 타격 무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수준에서? 그냥 보병 분대 수준에서. 근데 최강의 메르카바 장갑력을 가진 메르카바 상부도 파괴됐던데요? 원래 이제 상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포탄을 어떤 위치로 어떻게 정확히 때리느냐에 따라서 공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전차가 상부 장갑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전면 장갑을 최대 키우게 되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정확히 떨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되려 이런 어떤 기습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기 체계의 기발함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평시 대비 태세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 되려 높게 평가할 건 뭐냐면,
그런 평시 대비 태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실제 그런 상황을 하마스가 연출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미 여러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하마스가 그러니까 2021년 5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후에 굉장히 얌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막 이제 그쪽 지역 가가지고 팔레스타인들 못 살리고 뭐 하고 이제 이렇게 충돌 생기고 하면은 테러 단체들이 보복을 하는데 하마스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아니고 뭐 그 안에 별도의 뭐 이슬람 지하드에서 이제 다른 테러 단체들이 하고 하마스는 가만히 있고 이런 모습을 한 2년 정도 보이니까 항심을 유도한 거죠.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맹신이 깨졌다 이런 것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스라엘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언돔 무력화 그러는데 지금 아이언돔이 나오는 게 요격률이 78%예요. 수천 발에.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일단 차분히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자, 기습에서 분명히 당하고 피해를 입은 건 맞습니다만은 정확하신 표현이세요. 이스라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 아이언돔 같은 그런 그 무기체계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국가 방위의 중심이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 중심입니다. 그렇죠. 46만 명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고 하니요, 현역은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경계하고 막는 일진의 역할을 합니다. 적이 뭐 공격해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거기서 국경이나 여기서 막고, 여기들이 막는 걸 실패하거나 이제 저거 하게 되면 실제 가서 싸우는 주력이 예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역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예비군 부대들이 모일 때까지 1차 방어하고 여기서 부대 편성될 때까지 하는 게 여기에 가장 중요해요. GP나 GOP 역할이네요. 30만을 지금 동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해외에서 여행하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해외 나가 살도 있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스라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 국내 언론에서 보면 아이언돔에 무슨 뭐 실패했다, 깨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 과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되려 이번에 아이언돔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한 78%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퍼센테이지는 좀 그거는 뭐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 그래서 이게 그걸 기준을 뭐에 두냐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얘기 한쪽만 듣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것을 한 것은 맞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이거 뭐 끝없는, 이제 우리 서울로 와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은 1년에 55일 예비군 훈련인데 우리는 2박 3일이다. 북한이 장사정포 1시간에 16,000발 뭐 막을 수 있네 없네. 자, 서울하고 이번 가자 사태 시사점 어떻게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평상시에 더 괴로운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마스의 테러 위협 혹은 기타, 하마스뿐만 아니라 기타 이슬람주의 테러 위협 굉장히 극도로 높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체가 워낙 그 안에서 반김을 못 받고 소위 친한 국가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뭐 얼마 전에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UAE나 기타 국가들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시다시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 저거 아니라는. 또 증오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척박과 한정이다 보니까 거기는 국방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모든 국민이 전쟁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바탕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건 맞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만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불쌍하구나. 어찌 보면요.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겁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입장은 어떠냐면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우리는 현역 군의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거나 뭐 별로 페이버러블하지 않으니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있지만 뭐 그걸 제외하고 일단 우리의 가장 명백한 위협 대상은 북한이란 말이죠. 거기에 딱 고정을 해서 방어 능력을 높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됩니다. 물론 위협 우리가 더 큰 측면이 있는 것이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고 결국은 이제는 핵미사일이 떨어질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일단은 최소한 지금 이스라엘 같이 평상시에 뭐 이렇게 뭐 폭탄이 터지고 테러를 당하고 이럴 위협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위협이 약하고 이스라엘 위협이 더 크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이 위협의 어떤 빈도와 성격과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 국은 그 나라의 그런 위협의 빈도와 강도에 맞게 어떤 국방 태세라든가 군사를 갖춰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하마스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요. 되려 아마도 와서 뭐 총 쏘고 납치하는 정도 수준. 하마스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걔들이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은 북한이 쓰는 어떤 공격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얘들이 들어와서 한 행동들은 군인의 행동이 아니라 테러범의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장사절포, 왕사포 얘들 뭐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5,000발, 6,000발 만들었을 거예요. 뭐 우리는 시간당 뭐 15,000발, 16,000발.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최악의 가정을 한 겁니다. 당장 우리 국방장관, 신장관도 돌아다니면서 한 게 대화력전 신경 써라. 수시간 내에 얘들 다 격리시켜야 된다. 근데 대화력전 능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전보다. 그리고 교환미나 이런 거 생각할 때 된다면은 실제 서울에 그렇게 10,000발 이상의 폭탄이 떨어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제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한다면 있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저쪽은 테러와의 전쟁이고 우리는 전면전이고 저 상황이 여기서 발생하기는 어려운 거죠. 똑같이 발생하기는 어렵죠. 뭐 하마스 거를 보고 뭐 북한이 따라하잖아요. 뭔 소리 하세요 지금? 하마스가 북한한테 배운 거예요. 북한이 하마스에서 아시다시피 아니 우리 박사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얘들 70년대 막 혁명 수출하고 뭐하고 하면서 스커드를 이집트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스쿼드 이집트 받아온 것도 결국 뭐냐면 쥐들이 4차 중동전쟁 가가지고 피를 북한 애들이 이집트 애들 대신 흘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마스 이거 한참 이전에 피해로 난리칠 때 그거 다 훈련시키고 탄약 주고 저거 무기 주고 그러다 김일성이가 다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아라파트가 평양에 몇 번이나 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마스와 북한 간의 관계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직접적인 관계가 만에 하나 안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북한이 가리킨 그런 교리와 이것은 지금 하마스 전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북한이 하마스의 스승이다. 그리고 대신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네, 자기들이 했던 경험 시뮬레이션이 된 거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제 병력이 없잖아요. 줄죠. 이제 더 이상 DMZ 앞쪽을 병력을 하단을 쫙 늘어서 가지고 막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다 아니까 전전 정권 때부터 이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하네 안 하네 하면서 아마 MB 때부터 아마 그거 시작됐을 겁니다. 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이스라엘 걸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북한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되게 좋은 전투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북한한테는 전투 의지가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력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보고 주의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취약점과 단점이 무언지 단순히 이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운용 교리라든가 병력이라든가 기타 이거에 대한 방어 뭐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구멍이 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긴 얘기 짧게 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결국 하마스 사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언제나 경계를 늦출 때는 위험이 다가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경계를 그간 늦추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높여온 것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뭔가 국민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이 돼야 될 거다. 근데 이게 실제 해야 될 부분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게 이 말씀은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분들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원래 흥분해요. 네. 해가지고 니들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금 해오면 잘했어 뭐 이러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정확한 크라이어테리아를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들을 딱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당신들이 군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맡길 거는 맡기고 대신에 그 해야 될 어떤 뭐 전략적 목표랄까 기준은 명확히 해주고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준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양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하마스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되지 불안해하거나 과대 평가하거나 아니면 당황할 필요는 없다. 상당히 좋은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고 또 우리의 또 장점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동강 포커스 오늘 양옥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